자, 우리가 이제 교재 330쪽을 보시면 오수 처리 지표라고 나오죠? 이 오수하면 뭐 생각하시면 돼요? 예, 똥오줌 얘기하는 거예요. 똥오줌. 그럼 일단 우리가 각종 수처리 관련 지표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제 BOD가 나와,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이다. 요구량, 별표. 그럼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보통 수질 오염하면 신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TV에. BOD 값이 너무 높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일반 수질의 오염 지표로 가장 대표 쓰는 것은 뭐냐? 그럼 답이 BOD입니다. BOD, 바이오케미컬 옥시즌 디맨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BOD 값이 작을수록 오염도가 낮다는 얘기, 거꾸로 높으면 오염도가 높다 이런 뜻이에요. 높다. 그럼 일단 BOD 제고율인데 BOD 제고율은 높을수록 고성능 정화시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건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BOD 우리가 자 우리 가운데부터 할게요. 우리 보니까 잘 안 보이셔가지고 그렇죠? 자 이 그 BOD인데 바이오케미컬 옥시전 디맨드라는 것은 높으면 높을수록 오염이 많이 됐다는 뜻이에요. 낮으면 오염이 작게 됐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BOD 제고율이라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 정화조와 B 정화조가 있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A 정화조는 100ppm의 우리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10ppm의 오염물이 나와요. 얘는 B는 100ppm이 들어가서 그렇죠? 40ppm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일단 우리가 A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뭐예요? 농도가 아주 낮아졌죠. 똑같이 유입된데도 불구하고 농도가 낮으니까 A가 훨씬 더 고성능 정화조라는 얘기잖아요.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유입이 얼마예요? 유입 100이죠. 근데 유입이 항상 높은 그 BOD 값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정화된 거야. 요 안에 거치면 뭐가 된다? 정화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유입이 100인데 유입 100에서 뭘 빼야 돼요? 유출을 빼야 되죠. 유출을 빼는데 얘는 10을 빼니까 얼마가 나와요? 결과적으로 90이 나오고 그렇죠? 얘는 40을 빼니까 얼마가 나와요? 60이 나오죠. 퍼센트를 붙이면 뭐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90% 60%라니까 얘가 훨씬 더 뭐다? 고성능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BOD 제거율이라고 하고요. BOD 제거율은 유입 BOD 분해, 농도 분해, 유입 농도 빼기 유출 농도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렇죠? 100이 되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BOD 제거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성능이 좋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OD라고 나와. COD. 그 COD는 케미컬 옥시전 디맨드니까 이 BOD 값이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수질 오염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일반 수질 오염에. 그런데 COD 값은 케미칼이니까 일반이 아니라 보통 우리 화학공장 있죠? 화학공장 등의 오염 지표로 널리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COD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OD다. 얘도 마찬가지로 높으면 높을수록 오염도가 높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DO라고 용존산소라고 있어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ppm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DO라고 해요. DO. SS는 부유물질. 우리가 이제 우리가 물질이 약간 뜨는 거 있죠. 물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SS 부유물질이라고 합니다. 부유물질. 용어정의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주제 96이고, 기초주제 97을 보면 정화의 원리와 오수 처리의 분류가 나와요. 원리 등이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보통 정화의 어떤 기능적 분리를 하면요 물리적이라고 나와. 물리적이다. 물리적이다. 그 다음에 화학적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생물학적 정화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물리적 방법이라는 것은 자, 일단 스크리닝, 그냥 한글로 쓸게요. 요가. 그렇죠? 요가. 보통 요가라는 것도 있어요. 요가.
요가. 그 다음에 침전, 부상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우리 뭐 스크린 쓸까요? 스크리닝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 스크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크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크린 하면 뭐 어느 정도 틈이 있는 이렇게 물체를 볼 때 스크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크린은 일정한 규격이 있어요. 이 규격보다 좀 큰 입자를 사전에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 채 있죠? 채도 마찬가지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린이라는 것은 일정한 우리가 그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가 있는데 그 틈보다 큰 것들만 걸러내는 거. 요게 이제 스크리닝이라 하고요. 여과는 뭐냐면 여과 물질. 매개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모래라든가 자갈 같은 건 뭐예요? 뭔가 찌꺼기가 들어가면 거기 걸러내지겠죠. 뭔가 매개 물질, 매개층을 통해서 우리가 여과를 시키고 정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과를 하고요. 침전은요, 우리가 무거운 것들 이렇게 가라앉겠죠. 물보다 무거우면, 물보다 가벼운 건 이렇게 떠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물이나 또는 화학적 처리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화를 하는 것을 물리적 정화 방법이라 합니다. 물리적. 그래서 우리가 스크리닝이라든가 여과, 침전, 부상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화학은 우리가 뭐 소독이라든가 이거 대표적으로 또는 뭐 응집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화학적 용어로 쓴 이런 것들을 다 또는 중화라는 방법도 있죠. 중화. 그래서 우리가 소독, 중화, 응집 이런 것들을 다 화학 약재를 썼기 때문에 화학적 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정화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 과정이 있는데 이 생물학적 처리 과정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혐기성이냐 호기성을 물어보죠. 최근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왔던 거죠. 생물학적 처리 과정은 혐기성과 호기성이 있어요. 그럼 혐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혐기, 공기를 싫어해요. 산소를 싫어합니다. 혐오하죠. 그러면 호기성은 뭘 얘기해요? 좋아한다. 산소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것들. 혐기성, 호기성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 혐기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우리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탱크 방식, 뭐 다실형, 다실형 이런 거, 뭐 이머프 탱크라든가, 이머프 뭐 탱크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혐기성 여기 들어가요. 무슨 뭐 다실 또는 무슨 탱크 방식 하면은 혐기성이에요. 요거 외에는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있어요. 우린 여러 가지 용도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용도가 호기성이에요. 그럼 혐기성과 호기성을 딱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요 분류가 나왔어. 분류. 무엇은 우리가 얘도 혐기성이다는 맞아 틀려요. 뭐 틀렸지. 왜? 다실형이나 이머프 탱크형 요거 아니면 대부분 호기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많이 실무에 쓰는 것은 호기성인데 대부분의 방식이 호기성이고 혐기성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혐기성은요, 우리가 밀폐를 시키는 거, 밀폐를 시키면요, 다실형 같은 데 밀폐를 시키면 이 생물학적 작용이 미생물이 번식을 해요. 근데 이 번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생물은 공기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산소를 싫어하니까 혐기성으로 딱 이렇게 밀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밀폐를 통해서 삭히는 겁니다. 그럼 밀폐를 통해서 삭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활발하게 생물학적 작용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장시간 걸립니다. 얘는 결과적으로 밀폐를 시켜 장시간 동안 놓으면 얘가 사가요. 정화가 되는 겁니다. 장시간 걸려. 냄새도 무지하게 뭐 고약하겠죠. 왜? 오수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밀폐를 해서 삭히니까 냄새가 크게 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장시간 동안 밀폐를 놓고 기다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비용은 그렇죠. 저렴하겠죠. 그럼 반면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호기성 방법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단시간 동안에 호기성 이 미생물들이 배양이 되면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냄새는 산소를 계속 공기랑 통하게 하니까 별로 안 나고, 그렇죠? 별로 안 나고. 그 대신 다만 단기간에 끝낼 수 있으니까 비용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고가가 들어가는 거죠. 고가. 자,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밀폐를 하는 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부피가 굉장히 크게 요구되는 거고, 얘는 부피가 상대적으로 반대니까 부피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요 형비성과 호기성에 관련된 무슨 방식은 무슨 방식이라 해가지고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꼭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실령, 그렇죠? 다실령 또는 무슨 임업프 탱크식 요것들은 대부분 뭐다? 형비성이고 요게 아니면 대부분 많은 것은 뭐에 속한다? 호기성에 속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재 밑에 보시면 오수의 3차 처리라고 나와요. 스크린, 폭기, 침전이라고 나오죠. 침전. 이렇게 나온 다음에 끝에 뭐가 나오냐면 소독이 나와요. 소독. 그런데 요 순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순서. 외우셔야 돼요. 미리 걸러내는 거, 사전에 걸러내는 거. 걸러내고 폭기하고 가라앉히고 소독하는 요 순서. 순서가 최근에 출제됐으니까 숙지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 정화를 하는 오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화의 오수들은 굉장히 더럽고 그 다음에 때에 따른 덩어리가 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 덩어리가 큰 것들이 이 배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막히죠.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미리 큰 것들은 걸러내야 돼요. 그럼 가장 먼저 뭐에 속한다? 걸러내야 되니까 스크리닝 과정이 가장 먼저예요. 이거는. 가장 먼저 걸러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왜? 큰 덩어리들이 그 배관에 들어가면 이 배관이 막혀서 시스템이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미리 걸러내라. 그 다음에 폭기하고 침전이고 소독이다. 그럼 항상 뭐 생각하면 돼? 스크린은 가장 먼저 한다. 어디서? 오수 처리 방식에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요거 순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분뇨식 종화제라고 있어요. 이 단독식 분뇨식 종화조인데 여러분 아마 분뇨식 종화조는 아마 어렸을 때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보셨을 거고 지금도 옛날 우리 시하수관과 직접 접촉되지 않는 시스템에 지었던 집들은 요 정화조가 있죠. 정화조.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우리 여러분 푸시잖아요. 그렇죠? 푸시는데 이 정화조라는 것은 요거 일단 지금 잘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지금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큰 대도시는 시는요. 과거에는 정화조를 단독으로 설치했어요. 단도로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똥을 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하는 방식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 짓는 이런 우리 종말 처리장 같은 거 있어요. 집단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오수를 가정집마다 이렇게 다 정화조에 만들어서 방류를 할 때는 아까 정화조가 고급이에요? 아니면 약간 저급이에요? 상대적으로. 저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급인 상태로 정화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천이 금방 오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종말 처리장으로 우리 배관을 다 묶어서 종합적으로 과학적으로 처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런데 지금도 종말 처리장까지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이 미달되게 되면 기존에 새로 짓는 거나 또는 아니면 종말 처리가 없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에 자체적으로 종화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일단 우리가 그 필요성은 높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나중에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이 봤을 때 정화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아 공부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실제 실무할 때는 저희가 정화조 도면 그리기도 했어요. 그리기도 했고 근데 우리가 제작하는 게 잘 안 맞았죠. 정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성 제품이 있어요. 기성 제품을 사다가 쓰기도 했고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종말처리 생기면서 그런 게 필요가 없어졌죠, 사실은. 하지만 지금도 일부 남아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원리만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 분뇨식 이 정화조는 가장 기본적으로 순서가 있어요. 처리 순서. 처리 순서는 뭐냐면 자, 부여산소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부여산소.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부여산소. 외우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그렇죠. 부여에 갔더니 산소가 있더라. 그래서 부가 무슨 따냐?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수독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부패조라는 것은 삭힌다는 뜻이죠. 삭히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런 방식은 무슨 그 처리 방법이다. 생물학적 처리 방법 중에 무슨 방식? 그렇죠. 현기성균을 통해서 정화를 하는 방식을 부패조로 하고요. 그럼 부패조는 현기성균을 처리하니까 우리가 통기가 아니라 배기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밀폐를 해야 돼요? 그렇죠. 밀폐 구조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과종은 뭐냐면 우리 여과는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여과의 가장 기본 개념이 뭐라고요? 매개 물질을 통해서 정화하는 거.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매개 물질을 통해서 정화하는 거.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매개 물질을 통해서 정화하는 거. 그럼 이때 뭐가 들어가요? 쇠석증이에요. 쇠석증은 깬 자갈이에요. 깬 자갈. 이 깬 자갈을 지나면 찌꺼기들이 좀 어느 정도 걸러낸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 부패조를 보면 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오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오수들이 들어가면 자 오수들이 들어가면 가장 삭힌 똥은 저기 상부에 있을까요? 하부에 있을까요? 오래된 것들은 하부에 있겠죠. 근데 만약 상부에서 통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직 지금 현기성균에 의한 정화가 되지 않은 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로? 상부가 아니라 하부로 연결해줘. 그럼 하부에서 오래된 것들은 삭힌 거니까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여가의 어떤 흐름은 우리 상부에서 하부가 아니라 어디서?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가면서 여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래된 똥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여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산화조인데 이 산화조는 이렇게 배기통이 있어요. 배기통. 그래서 여러분 건축물 같은 데 가다 보면요. 이 파이프를 좀 높게 세워야 되는데 가끔 파이프 근처에 가면 향긋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바로 건물에 이제 정화조 배기통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배기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공기에 원활한 유통이 되겠죠. 그럼 산화조라는 것, 이 산화조라고 하는 것들은 무슨 균을 처리해야 된다? 뭘 배양시킨다? 그렇죠. 호기성균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럼 현재 뭐가 필요하다? 배기통은 필수의 선택이에요. 필수적으로 있어야지만이 호기성균이 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소화를 시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독은 약제죠. 무슨 방식? 화학적 방식이에요. 약제 투입을 통해서 이렇게 소독돼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순서를 보면 부요산소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부요산소. 다시 뭐라고요? 부요산소. 부패, 여과, 산화, 소독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부패, 여과, 산화, 소독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물론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 기초강좌니까 뭐 제가 시설만 공부하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뭐 시설은 주택관리사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공부하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감 잡으시고요. 민법이나 회계를 많이 공부하라고 하세요. 왜냐면 민법이나 회계는 어차피 1차 시험은 끝나죠. 근데 시설은 어때요? 시설은 과목은 분명히 1차 시험 과목이지만 2차 실무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설 개론 과목은 언제까지? 합격하는 그날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냐면 민법이나 회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물론 시설보다 어렵다 싶다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시설 개론은 우리 끝까지 잡으셔야 되니까 지금은 너무 이렇게 부담감 느끼시는 것보다 아까 관심 가지시고 알만한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가벼운 마음만 생기시면 나중에 실제로 응용 과정 같아 거치다 보면 여러분 많이 하시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시설 개론은요, 고득점, 90점, 80점 못 맞아요. 뭐, 일부 과목은 그렇게 맞는 과목이 있다고 해요. 근데 시설 개론은 이 개론이잖아요, 개론. 굉장히 괴갈적인 이론이에요. 특별히 법에서 정해진 과목은, 정해진 범위는 있지만 실제는 그 정해진 범위에서 나온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시설 개론은 워낙 다양한 범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건 뭐다 이렇게 중심만 공부하는 거예요, 포커스만. 여기는 뭐다 나오긴 하지만 이걸 찍으려면 어떻게 돼? 이걸 공부하려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과목처럼 그 범위가 딱 있어서 그 안에 나온다 그러면 고득점이 돼요. 90점도 맞고 100점도 맞고. 근데 시설계로는 여러분이 많이 받아야 70점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시험 문제는 60점에서 70점 사이에 보통 나와요. 전공하신 분들은 보통 70점 이상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전공했다는 얘기 뭐예요? 수십 년 동안 이것만 공부했으니까 가능하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 분이 그냥 공부했다 그러면 이 정도가 기본 점수예요. 전공하신 분도 사실 90점, 100점 못 맞아요. 전공하신 분들도. 왜? 시설계로는 워낙 범위가 다양해서 여기서 뭐가 튀어나올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시설계로는 뭐다? 이렇게 공부한 걸 또 반복해서 몇 점? 요 점수에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민법이나 회계를 많이 공부하셔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많이 연습하시고 중반기 이때부터는 시설을 놓치면 안 돼요. 왜? 시설을 놓치면 2차도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1차 과목이고 다시 2차로 연동되기 때문에 시설은 중반기부터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되는 거고요. 초반에는 회계나 민법을 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어차피 시설에 90점 이상 나온다 이거는 어려운 점수입니다. 다른 과목 가능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설 개론을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낮은 게 아니라 공부를 해도 점수 이 정도 나오니까 여기서 만족하면 돼요. 합격하십니다. 지장이 없어요. 지장. 왜냐하면 그래서 시험 문제의 어떤 범위나 내용을 봐도요. 공부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혹시나 그 과목 비교하시고 어떤 건 성적이 높고 낮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목은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시험 문제 유형이 그래요. 유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부를 딱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교재 페이지를 딱 넘기면 뭐가 나와 이제 위생기구 등의 설비가 나와요. 설비. 위생기구 설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밸브가 나와. 밸브. 게이트 밸브, 글로우 밸브, 뭐 체크 밸브, 플러시 밸브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밸브만 다뤄봤어요. 밸브. 그러면 일단 밸브 보자. 밸브 이용이 나오는데 이 밸브 이용 중에 우리 게이트 밸브라고 있어요. 게이트 밸브. 일명 슬루스 밸브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글로우 밸브라고 있어요. 글로우 밸브. 그 다음에 체크 밸브 있고요. 체크 밸브. 일단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우리 교재 나온 게 아니라 플러시 밸브 나왔나요? 그렇죠? 밸브. 여기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게이트 밸브, 슬루스 밸브 요 차이가 있는데 이 게이트 밸브는요, 여러분들 아마 어디서 보시냐면 여러분 아파트나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 보면은 사시는 분 우리가 국지적인 단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밸브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일명 그렇죠. 지수 밸브 있죠? 지수 밸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보통 쐐기 형태로 이렇게 쐐기 형태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생겨서 한참 돌리면 잠겨지고 한참 열면 열리죠. 밖으로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열리면 어떻게 돼요? 열리면 얘는 다 나와요. 그냥 이렇게 거의 뭡니까? 배관 직경이 똑같아져.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게이트라는 게 문이야. 문. 출입구 역할을 한다는 거야. 출입구. 평상시 잠가놨다가 올 때만 열어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수시로 열거나 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닫혀있다가 아니면 또 평상시 열려있다가 이런 식이죠? 이게 바로 뭐냐? 게이트 밸브예요.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 관내 마찰 저항이 무지무지 작은 밸브다. 근데 이 관내 마찰이 무지무지 작긴 하지만 우리가 완전 열고 닫는데 작동 시간이 길다 짧다? 작동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우리 게이트 밸브, 그 다음에 이 게이트 밸브는 유량 조절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가능하죠. 열고 닫으니 가능하니까. 유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능해. 그런데 얘는 열거나 닫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 현재 여러분들이 수시로 열거나 수시로 조절하는 거 있죠? 수시로 조절하는 밸브로는 사실은 잘 쓰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살짝 열고 잠깐 닫고 하면서 계속 수시로 번복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한참 돌려야 되고 닫을 때 한참 돌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어쨌든 유량 조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동 시간이 좀 긴 게 단점이다. 보시면 되고요. 또 장점은 뭐예요? 관내 마찰 적이 아주 작더라. 그럼 글로우 밸브는 뭐냐? 글로우 밸브는요. 자, 비교를 해야 되니까 관내 마찰 저항이 무지무지 크더라. 작동 시간은 짧다? 당연히 유량 조정도 오케이 가능하죠. 얘도 가능은 해. 그러니까 둘 다 유량 조절이 가능한 거야. 유량 조정. 근데 이 글로우 밸브는요. 글로우 밸브는 완전 열어도 뭐 이렇게 뭉치가 남아 있어요. 뭉치가 남아 있다가 싹 돌리면 싹 닫아지고 싹 열고 해요. 그럼 얘는 굉장히 뭐다? 작동 시간이 짧아요. 그럼 여러분이 수시로 열고 닫을 때는 게이트 밸브가 좋아요? 글로우 밸브가 좋을 수 있어요? 글로우 밸브가 좋을 수 있어요. 편리하고. 하지만 반대 마찰 저항이 항상 뭉치가 남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보셔야 돼요. 관내 마찰 저항이 크더라. 자, 그 다음에 체크 밸브예요. 이 체크 밸브는 뭐냐? 체크 밸브는 우리가 일방향 밸브라고 하고요. 얘를 중요한 게 역지 밸브라고 합니다. 역지 밸브. 뭐라고요? 역지 밸브. 다시 뭐라고요? 역지 밸브. 역지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갈 수가 없는 거. 뭐냐면 한쪽 방향만 가는 거예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체크 밸브는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체크 밸브는 스윙 밸브가 있고요. 리프트형이 있어요. 스윙형이 있고 리프트형이 있어요. 리프트형. 그럼 얘는 뭘 얘기하냐면 스윙형은 수평 배관에 이용되는데 리프트형은 수평 배관에만 접속이 돼요. 그러면 이 역지 밸브라는 것은 일방향 밸브예요. 그럼 이 특징이 뭐냐? 그럼 얘네들은
얘네들은 유량 조절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다만 뭐는 조정한다? 그렇지. 방향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어떤 식의 얘가 있느냐라고 하면, 자,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기 이렇게 배관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아래는 빠질 수 있어.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 얘만 허용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를 허용해 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날개 모양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스토퍼 딱 설치를 해줘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얘가 이렇게 떠 있다가 반대 방향으로 물이 빠지면 어떻게 돼가? 이렇게 들어가서 딱 멈추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뒤로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니까 결과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는 접속할 수 있으나 유체가 흘러갈 수 있으나 반대쪽으로 가면 닫아줄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원리가 여기 숨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밸브라고 한다고요? 체크 밸브. 유량 조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만 뭐는 조정이 가능하다? 방향은 조절이 가능하다. 이것이 체크 밸브예요. 그 다음에 플러시 밸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압력이 요구되는 밸브로 쓰일 수 있는데 우리 보통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우리 화장실 대변기 보면은요. 대변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화장실 대변기 기억이 안 나네. 자, 우리 화장실 대변기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요 물통이 없으면 그렇죠? 물통이 있으면 로우 탱크시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로우 탱크시. 우리 가정용 변기는 다 이렇게 생겼죠. 가정용 변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레버를 잡아당기면 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 화원 같은 데 가다 보면 얘네들은 이렇게 밸브만 연결돼 있어. 밸브만 연결돼 있고 우리 6% 통만한 이렇게 통만한 여기 하나가 딱 달려 있어요. 이렇게 레버를 잡아당겨서 일시적으로 물이 나오면 이걸 뭐라 그래요? 플러시 밸브. 또는 우리가 남성분들 소변 볼 때 한번 쫙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왔다 멈춰지는 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플러시 밸브라 그래요. 플러시 밸브. 그래서 한 번 누르면 물이 나오고, 그렇죠? 멈추고 다시 누르면 물이 나오는 거. 그럼 현재 이 플러시 밸브의 특징이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가정용에 쓰는 이런 방식은 로우 탱크 방식이라고 그래요. 로우 탱크 방식은 물이 한 번 나오면 연속 동작이 안 되죠. 얘는 어떻게 돼요? 누를 때마다 물이 나와요. 이걸 플러시 밸브를 합니다. 일정량의 급수 압력으로 일정량 물이 나온 다음에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게 바로 플러시 밸브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여기까지가 우리가 급수, 그 다음에 오수, 그 다음에 각종 위생 설비 밸브류를 학습했어요. 밸브류.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333쪽에 보면 우리가 급탕 설비가 나와. 열원 설비부터 열원 공수 설비, 급탕 설비 나오고요. 기초주제 100을 보면 개별식 급탕 방식, 중앙식 급탕 방식, 뭐 급탕 배관의 유형, 리버스 리턴 방식에서 물을 끓이는 시스템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별식 여러 개 나오고 중앙식 나오는데, 자,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급탕 시스템. 자, 여기서부터 설명하면 되겠네. 그렇죠? 급탕. 제가 여론의 공급 방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론 공급 방식은 우리 교재에 보면 급탕 설비 있고 난방 설비가 있어요. 보통 급탕 설비는 꼭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와요.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급탕은 물을 끓이는 시설이고요. 난방은 그 끓인 물을 이용해서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시설을 얘기하겠죠. 시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보통 급탕을 하는 물의 온도와 난방을 하는 물의 온도 중에 어디가 더 높은 온도를 유지해야 될까요? 급탕일까요? 난방일까요? 급탕이 높군요. 여러분 급탕 몇 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온도를. 예? 급탕 온도. 예. 예? 80도. 예. 제가 80도 이렇게 손대 보세요. 예? 80도 물을 쭉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미지근할까요? 될 것 같아요. 우리 피부 온도가 몇 도죠?
36.5도, 그쵸? 36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급탕을 할 때는요, 물론, 우리 교과서는 뭐라고 하면 60도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에너지 절약 설계에서는요, 55도 정도까지만 물을 끓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온도는 자체로 승온을 하라고 나와요. 다시 말씀드려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뭐예요? 목욕탕물 많이 쓰죠? 네, 목욕을 할 때 보통 40도 전후로 해요. 40도, 42도. 근데 이제 어르신들 있죠? 어르신들이거나 또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40도 정도 미만으로 해야 돼요. 화상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으면 뭐 그냥 뭐 이렇게 샤워하고 막 그럴 때 지장이 없다 그러면 40도에 42 정도 괜찮을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급탕하는 온도가 높은 것 같지만 난방보다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급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온수 난방 같은 경우는 100도 이상 물을 끓여야 돼요. 고온수 난방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온수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급탕보다 훨씬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 난방이 되고요. 증기는 엄청나게 온도가 높겠죠. 난방을 해야 되니까. 그게 뭐냐? 우리가 급탕은 직접 피부에 닿죠. 직접 피부에 닿잖아요. 하지만 난방은 어떻게 돼요?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뭔가 기기를 통해서 열을 발산시키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덜 뜨겁게 느끼지만 상대적으로 그 어떤 물체를 뜨겁게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도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급탕과 난방인데 이 가장 기본이 뭐야? 일단 보일러겠죠.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겠죠. 물을 끓인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급탕을 한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통에다 담아놔요. 물통에다가. 이것을 스토리지 탱크 또는 저탕조라 그래요. 저탕조. 근데 이러한 방식은요, 우리가 보일러로 물을 때워서 저탕하는 방식은 중앙식이라고 그래요. 중앙식 급탕 방식이고요. 중앙식. 그 다음 이 보일러에 뜨거운 물이 있다 그러면 이 뜨거운 물을 다시 아주 뜨겁다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이 보일러통에서 급탕용 보일러가 아니래도 예를 들어서 때에 따른 이러한 보일러의 열원을 이용해서 실제 난방을 하기도 해요. 난방. 그래서 이 보일러 하나 가지고 급탕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난방도 하고 급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난방도 하고 급탕도 하지만 이때 필요한 온도는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 보일러로 난방도 하고 급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보일러와 저탕조나 보일러와 배관을 통하는 것을 우리가 중앙식 급탕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미장원이나 이발소 같은 데 가시면 이 건축물, 우리 학원 건물에 뜨거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우리 건물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학원 건물 굉장히 큰 편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큰 편이란 말이에요. 큰 편에도 불구하고 사실 뜨거운 물 급탕 안 해줘요. 그럼 이 건물에 미장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아주 주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뜨거운 물 어떻게 공급할까요? 그렇죠. 무슨 진짜 학교생이 온 것 같아. 순간온수기. 보셨죠? 순간온수기. 자, 그럼 뭐냐면 이렇게 대형 보일러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필요한 건물들에는 니들을 개별적으로 물을 끓이는 기기를 배치해서 물을 공급해라 그러면 개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순간온수기예요. 순간온수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저탕 탕비기식이라고 있어요. 저탕 탕비기식도 있고요. 때에 따른 기수혼합식이라고 있어요. 혼합식이 있고, 혼합식. 그 다음에 중앙식. 한 방법 중에 하나는 중앙식. 이런 중앙식은 이렇게 우리가 직접 가열 방식과 간접 가열 방식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이제 순간온수기라는 것은 어떤 거냐라면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미장원 가십니다. 미장원 가시면 자, 머리를 감아야 돼요. 머리 감아줍니다. 요즘 미장원 가면 머리 서비스, 머리 감아주는데 얼마 받죠? 한 1,000원 받나요? 공짜예요? 같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군요. 요즘에 얼마예요? 그 커트비가? 8,000원. 8,000원 정도 합니까? 우리 선생님. 네. 그래요? 선생님 머리도 8,000원에 깎아요? 머리 막 밀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한 번에 밀면 될 것 같은데 더 힘들다며, 그게. 그죠? 더 힘들대요. 이렇게 깎는 것보다 힘들대요. 짧게 깎는 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미장원을 딱 가면은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 물을 딱 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바로 뜨거운 물 나와요? 아니면 찬물부터 나와요? 찬물이 미리 나와서. 그쵸? 찬물을 다 버리고 나면서, 이제 무슨 소리가 돼요? 딱 틀는 순간,
이런 소리 들리죠? 소리 났다가 싹 끄면 칙 하고 뭔가 닫아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죠? 자, 이거 뭐냐면 순간온수기. 그럼 순간온수기 뭐냐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코일이 있고요.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불꽃이 파일럿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와 있고요. 여기 가스 배관이 어딘가 연결되어 있어요. 가스 배관은 생량. 어디 올라와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마개가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요. 이 마개로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자, 그림이 좀 상세하지가 않아. 다시 조금 수정하는 거야. 자, 이렇게 불꽃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여기 용수철이 좀 있고요. 이렇게 이 마개가 가스를 딱 마개가 막고 있어요. 막고 있고 현재 이 배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중간 경막판이 딱 있어서 평소에는 압력이 같은데 물을 쓰면 여기 압력이 높아지고 낮아지니까 이 중간 경막이 얘를 A에서 B 방향으로 밀어요. 압력 차이를 딱 물이 흐름과 동시에 압력 차를 느껴서 이렇게 그 중간 경막판을 싹 누르면 이 밸브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길이 열리니까 가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찬물이니까 이 처음에 가스가 불꽃이 나도 지금 찬물이니까 어떻게 찬물이 일정량 나오면 나중에 순간적으로 여기 데워진 물들이 코일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코일을 데워주는 거예요. 가스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물을 딱 트는 순간 소리가 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파일럿 불꽃에 가스관이 열리면서 가스가 연결되고, 자, 이걸 닫으면 압력이 떨어지니까 다시 얘가 씩 하면서 어떻게 돼? 다시 이렇게 다시 이 상태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압력이 떨어지면.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압력차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만든 순간온수기예요. 그럼 순간온수기는 우리가 많은 양의 급탕량을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순간온수기야. 그러니까 순간온수기는 물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물을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급탕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용량의 물을 저장한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순간순간 뜨거운 급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저탕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물통 같은 데 있죠. 물통 같은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여기 가스나 또는 전기를 가지고 발열을 해. 열을 빨갛게 내는 거예요. 열을 빨갛게 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열을 하는 게 저탕 탕비기식이에요. 저탕 탕비기식은 찬물 안에 뭐를 가열 코일인데 이 가열 코일은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가스 에너지로 우리가 불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빨갛게 데워지고 여기 서머스텝, 온도 조절기라고 있어요. 온도 조절기. 온도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데워주는 요걸 저탕형 탕비라고 그래요. 자, 그 저탕형 탕비 좀 크게 생각하면 뭐랑 비슷해요? 여러분 커피포트 있죠? 이 커피포트는 작은 거긴 하지만, 자, 커피포트 이렇게 보시면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발열기 코일 있죠? 코일 있고 여기 전기 스위치가 있어서, 그렇죠? 전기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코일이 빨갛게 데워지니까 물이 끓고 여기 뭐예요? 여기 서머스탯이 있어서 얘가 너무 지나쳐 뜨거워지면 딱 하고 뭐예요? 스위치를 내리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머스탯이 있어가지고 지나치게 과부하 걸리면 안 되니까 적정량 온도를 맞출 수 있도록 서머스탯 온도 조절기입니다. 뭐라고요? 서머스탯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서머스탯 온도 조절기. 그 다음에 코일이 있고요. 저탕형 탕비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순압식은 뭐냐? 기의 기자는 뭐다? 증기. 수는 물이에요. 물. 그러면 자, 물에다가 자, 증기를 꽂아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증기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물이 불불 끓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열 효율이 우수한 급탕 방식이에요. 왜? 자, 차가운 물인데 아주 열량이 높은 뜨거운 증기가 확 물속에 꽂아버리니까 순식간에, 아주 빠른 시간에 급탕은 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저온과 고온을 한 번에 섞어주는 거죠. 한꺼번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 증기가 막 물속에서 불불 끓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커요. 소리가 크니까 뭐라고 그래? 기순압식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팀 사일렌서가 필요하다. 뭐 때문에? 소음이 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스팀 사일렌서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스팀 사일렌서가 필요합니다. 스팀 사일렌서. 그 시험 문제, 자, 우리가 증기와 물을 혼입할 때 소음이 커서 스팀 사일렌서가 필요한 방식, 무슨 방식? 기수혼합식. 효율이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효율이 높은 편인데 시험이 낮다 그럼 틀린 겁니다. 아주 효율이 높은 급탕이 가능한 게 기수혼합식입니다. 아주 효율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 공부했으면 이제 우리가 중앙식 방법인 중앙과 직접과 간접을 공부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염두에 둘 게, 자, 이 개별식이에요. 개별식. 이런 게 개별식인데, 이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고, 있고, 여기, 요렇게, 여기에 여기에 이제, 여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좀 떨어져 있고요. 자,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 여기도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 떨어진, 한 100m 떨어졌다고 쳐요. 떨어진 이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작은 건물이 하나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처음에는 개별식 생각하는 거예요. 개별식. 자, 요 집이 한 100집이, 한 100집이 돼. 100집이 되고, 여기 한 집이 있어. 뭐 건물이라 치자고요. 100집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급탕을 할 때, 요 집이 필요하대, 요 집. 요 집이 필요하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개별식 하면 되죠? 필요한 집이 많아요, 작아요? 작아요. 설치가 간단해요, 복잡해요? 간단해요. 아까 순간원시 같은 거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렇죠? 설치가 간단하고 유지보수상 쉬워요. 고급 필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미정원 가시면 여러분 요 순간원수기만 다른 기술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고급 엔지니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뜨거움을 필요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직각 따라줘. 직각. 그 다음에 좀 여기 뭐라 그래? 이 집에서 온도를 높아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남한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온도를 높일 수 있고요.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급탕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의 눈치 봐야 안 봐요? 안 보고 내가 뜨거움을 만들 수 있는 거. 한마디로 개별적 조작이 용이하다. 설치가 간편하고 용이하다. 그렇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자, 그런데 자, 이 전체가 뭘 필요한다? 이 100집이 있는데 100호가 다 뭐가 필요하다? 급탕이 필요하다.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여기다가 보일러실 만들어서 배관을 연결을 해줘. 100집에다가. 그쵸? 100집 연결해. 좀 멀어. 이 집은 좀 멀어. 뒤 1호, 2호, 3호 해가지고 멀어. 그래도 공급해줘야 돼. 그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곳은 여기인데 중간에 집집마다 떨어져 있어요. 그쵸? 뒷집마다 한 15호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급탕이. 어때요? 그래도 공급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배관이 길어지면 길어져서 어떻게 돼요? 문제는 도중에 열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관 도중 열손실이 크다 그러면 개별식이에요? 중앙식이에요? 중앙식이에요. 배관 도중 열손실이 크다 무슨 방식? 중앙식. 그렇죠? 중앙식이고 배관으로 급탕을 연결해 준다. 뭐다? 중앙식이에요. 그 중앙식.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럼 개별식 할까요? 중앙식 할까요? 중앙식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지금 10층 1호집이 10층 5호집을 하자고요. 10층에 있는 5호집에서 뭐라 그래? 딴 사람들은 지금 다 뜨거운 물 필요 없는 시간이에요. 뜨거운 필요 없는데 불과 뭐라 그래? 뜨거운 물을 빨리 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국부적으로 개별적으로 필요한 급탕량을 마음대로 확보할 수는 없어요. 그 남들 받는 만큼만 받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조작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앙 컨트롤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중앙의 관리나 중앙 컨트롤은 쉽고요.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국부적인 특성은 좀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 뜨거운 물 공급해줘라라고 했어요. 100m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관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야 돼요. 그렇잖아. 땅을 우리 급탕가를 그냥 마음대로 지상에 올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전봇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을 파고 급탕 배관 하려면 굉장히 어렵다, 쉽다. 어려우니까 얘는 우리가 새로운 증설이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얘는 새로운 증설이 쉽다. 이 차이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100집, 아까 몇 집이? 하나, 둘, 네 집이죠? 근데 네 집에서 뭐라 그래? 100집이 다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돼? 이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어디를 가야 돼, 이때는? 중앙시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조작은 쉬울 수 있으나, 그렇죠? 기서수가 많아지면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개별식과 중앙식의 차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중앙식에 나타나는
좀 개별식 장단점 제가 설명드렸어요. 설명드렸고 중앙식 급탕의 특징도 설명드렸고요. 그럼 직접 관리가 간접 관리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에 대한 이해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